(25화) 줄거리. 충이로운 늙은 기해는 힘써 죽음의 위기에 처한 양설 형제를 구하고 진나라에서 추방된 난영은 제나라의 몸을 의탁하여 제장공의 도움으로 용맹한 도경을 내세워 진나라를 공격하지만 패한다. 난영과 가까운 위서를 젊은 범왕은 지혜로서 납치해 난영의 반역을 막고 난영은 고곡성에서 멸족당한다. 제장공을 옹립한 최전은 제장공이 자신의 아내와 사통한 사실을 알고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아내 단강을 보기 위해 자신의 집에 병문안 온 제장공을 시해하고 정권을 잡는다. 한편 위홍공을 복위시키라는 아버지 영식의 유언을 받들어 영희는 위홍공 복위에 성공하고 이에 모든 정사를 도맡아 일임한다. 66. 경봉 독상. 식작은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모시 땅으로 가서 진군을 모조리 무찌르고 영희에게 사람을 보내 승전을 알렸다. 한편 솔림부는 위나라 군사가 동쪽 모시 땅에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송계와 웅서를 불러 진군을 도와주라고 분부했다. 그러나 군사를 거느리고 모시 땅으로 떠난 송계와 웅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왔다. 솔림부가 묻는다. 왜 진군을 돕지 않고 그냥 돌아왔는가? 진군 300명은 이미 몰살당했습니다. 게다가 위군을 통솔하고 있는 식작은 제나라 용장으로서 섣불리 대적할 수 없는 위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온 것입니다. 술림부가 크게 노하여 꾸짖는다. 귀신도 두려울 것이 없거늘 그래 너희들은 사람이 두려워서 그냥 돌아왔단 말이냐. 더구나 식작이란 장수 하나를 대적하지 못하겠다니 말이 되는가. 지금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가되 공을 세우지 못한다면 다시 나를 만날 생각을 말하라. 밖으로 물러나와 웅서가 송계에게 말한다. 식작은 만부도 당적하지 못할 용맹한 장수요. 계책을 세워 꾀를 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을 것이요. 송계가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모시 땅 서쪽에 어촌이란 곳이 있어. 그곳은 사방에 수목이 울창하고 그 가운데 촌락이 있는데 그 촌락 안에 조그만 토산이 하나 있어. 나는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 산 아래 미리 함정을 파고 그 위에 풀을 덮어 놓겠소. 그대는 군사 100명만 거느리고 가서 식작을 촌락까지만 유인해 오시오. 그렇게만 되면 그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소. 송계의 계책을 쫓아 옹서는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모시 땅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위군을 만나자 맞서 싸우기도 전에 말고삐를 돌려 달아났다. 식작은 자신의 용기를 믿고 군사 수십 명만 거느리고 병거를 달려 옹서를 뒤쫓았다. 옹서는 일부러 이리저리 달아나면서 식작을 어촌어기까지 유인했다. 그는 촌락으로 들어가지 않고 산림 속으로 들어갔다. 식작은 숲이 우거진 것을 보고 매복병이 있을까 염려하여 병거를 멈추고 산 위를 바라보았다. 그때 산 위에서 300명가량의 군사를 거느린 한 장수가 식작을 내려다보며 욕설을 퍼붓는다. 이놈 식작아, 너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 너의 제나라를 버리고 위나라로 팔려온 놈이 아니냐. 참으로 너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뻔뻔한 놈이며 굼수만도 못한 인간이다. 식작은 크게 노하여 군사들에게 지금 저 산 위에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위군 중에 그를 알아보는 자가 있었다. 저 장수는 솔림부의 서출 자식인 송계라는 자입니다. 그래, 저 송계란 놈만 잡으면 솔림부도 거의 잡은 거나 진배 없다. 식작은 수레를 몰아 산 밑에 이르렀다. 산은 별로 높지 않아 병거로도 올라갈 만했다. 내 뒤를 따라 저놈들을 공격하여라. 식작이 병거를 몰고 내다르면서 외치자 위군은 일제히 산 위를 향해 달렸다. 그렇게 얼마쯤 올라갔을 때였다. 벼랑간 식작이 탄 병거가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송계는 식작의 용맹을 잘 알기 때문에 섣불리 다루다가 살려보낼 것 같아 미리 대기해 두었던 궁수들로 하여금 화를 쏘게 했다. 식작은 함정 속에서 화살을 무수히 맞고 죽었다. 그토록 용맹스러웠던 식작이 이처럼 허무하게 함정 속에 귀신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으리요. 송계는 긴 갈고리로 식작의 시체를 끌어올려 그 목을 베고 위군을 무찔러 버렸다.
그런 다음 처급으로 돌아가서 솔림부에게 승전을 고했다. 솔림부가 말한다. 만약 진나라에서 왜 자기네 군사가 몰살당하도록 내버려 뒀느냐고 책망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러니 옹선은 진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번 싸움에 이겼다고 하지 말고 졌다고 하여라. 옹선은 진나라에 가서 그대로 고하였다. 진평공은 자기 나라 군사가 몰살당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 곧 모든 나라 제후들을 전현 땅으로 불러 위나라를 토벌할 일을 상의했다. 한편 위영공과 영의는 진평공이 여러 나라 제후와 함께 자기 나라를 칠 준비를 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전현 땅으로 갔다. 그러자 진평공은 다짜고짜로 위영공과 영의를 군부에 가둬버렸다. 한편 제나라에선 대부 안영이 재경공에게 아랜다. 지금 진평공이 솔림부의 말만 듣고 위영공을 잡아가뒀다고 하옵니다. 이러다가는 군주도 소용없고 힘센 신하들의 세상이 되겠나이다. 그러니 주공께서 주선하여 진나라 위나라를 화해시키도록 하시옵소서. 재경공은 대부 안영의 말을 옳게 여겼다. 이에 안영은 정강공에게 부탁하여 함께 진나라로 갔다. 진나라에 도착한 안영과 정강공은 진평공에게 위영공을 풀어주고 화해하라고 권했다. 진평공은 일부러 찾아온 두 사람의 호의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솔림부의 말만 믿고 이들의 청을 거절했다. 안영이 진나라 대부 양서릴에게 말한다. 진우는 모든 제후들의 우두머리라 할 것이요. 그리고 강한 나라를 억압하고 약한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맹주된 자의 직분이요. 지난날 솔림부가 그 주공인 위홍공을 내쫓았을 때도 진나라는 그 죄를 묻지 않고 보고만 있었소. 그런데 지금 솔림부는 진나라에 청하여 위홍공을 잡아가두게 했소. 천자도 제후를 함부로 잡아가둘 수 없거늘 하물며 제후로서 어찌 같은 제후를 잡아가둘 수 있단 말이오. 이러다간 진우가 천하패권을 잃지나 않을까 염려되오. 이에 양서릴은 이 말을 조무에게 전한 다음 함께 진평공에게 간해서 위홍공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러나 영의는 석방되지 않았다. 영의는 후에 우제곡이 많은 뇌물과 악공 12명을 진평공에게 바친 연후에야 석방되어 돌아왔다. 그러나 본국으로 돌아온 영의는 더욱 거만하게 굴었다. 나란 일을 혼자서 마음대로 처리하고 위홍공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때 송나라 좌사 향술은 진나라 조무와도 친분이 있었고 초나라 용윤 굴건과도 자별한 사이였다. 이 향술이 초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초나라에 도착한 향술이 오랜만에 만난 영윤 굴건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탄식한다. 지난날 우리 송나라 화원이 항상 말하기를 천하가 태평하려면 진나라와 초나라가 우호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구려. 굴건이 대답한다. 매우 좋은 의견이오. 만약 진가초 두 나라의 속국이 한 집안과 같이 지내면 전쟁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오. 향술과 굴건은 서로 상의하여 진나라 초나라의 군우를 송나라로 초빙해 이 일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마침내 진나라와 초나라는 향술의 주선으로 우호조약을 맺기에 합의했다. 이에 진가초 두 나라는 각기 자기 속국으로 사신을 보내 이 뜻을 알리고 모든 나라 대표를 초빙했다. 진나라는 위나라에도 사신을 보내 대표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영의는 이번에도 위홍공에게는 상의 한마디 없이 서각을 위나라 대표로 정해보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위홍공은 크게 노하여 공손면허를 불렀다. 영의는 나라 간의 큰일까지도 과인에게 의논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는구려. 공손면허가 대답한다. 신이 영의에게 가서 예로서 책망하겠사옵니다. 공손면허는 곧 영의를 찾아갔다. 나라 간의 맹약이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오. 이처럼 큰 일을 왜 주공에게 고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하셨소? 이에 영의가 발끈한다. 주공께서는 일찍이 모든 정사를 나에게 일임하겠다고 언약한 바 있소. 그러니 내가 어찌 다른 신하와 같다고 할 수 있겠소. 공손면허가 위홍공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고한 다음 권한다. 영의는 지나칠 정도로 무례하옵니다. 주공께서는 왜 그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만일 그가 아니었다면 과인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요.
영희가 이렇듯 무례한 것은 과인이 그에게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이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청컨대 신은 신의 형제들과 함께 영희를 칠까 하옵니다. 만약 신이 성공하면 그것은 모두 주공의 복이며 실패하면 그 해는 신 혼자의 것이옵니다. 경은 잘 생각해서 일을 처리하시오. 그리고 과인에게는 누를 끼치지 마시오. 그날 공손면녀는 그 동생인 공손무지와 공손신을 만났다. 영희가 나란 일을 제멋대로 처리하는 것은 이미 그대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주공께선 지난날의 언약 때문에 이를 책망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영씨 세력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 집안에도 화가 미칠 것이다.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두 동생이 함께 대답한다. 영희를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도 그러하다. 주공께선 찬성하지 않으신다. 공손무지가 말한다. 우리는 형님과 함께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삼형제는 짐승의 피를 입술에 바르고 영희를 치기로 맹세했다. 주영왕 26년 봄, 영희는 자기 집에서 연회를 열었다. 이날 공손무지가 공손면녀에게 말한다. 영희가 봄잔치를 연다니 평소보다 방비가 허술할 것입니다. 제가 먼저 영희의 집을 공격하겠으니 형님은 내 뒤를 이어서 치십시오. 공손면녀가 대답한다. 기다리게. 점이나 한번 쳐보고 일을 시작하세. 일이란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까짓 점은 쳐서 뭘 합니까? 마침내 공손무지와 공손씨는 각기 가병을 거느리고 영씨 집을 공격하러 갔다. 그런데 영희의 집 대문 안에는 땅을 깊게 파서 함정을 만들고 그 위에 목판을 덮어 평지처럼 만든 복기라는 장치가 있었다. 즉 목판 위에 약간 튀어나온 막대기를 건드리면 곧 목판이 열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이 함정에 빠지는 장치였다. 영희는 낮이면 이 장치의 기관을 떼어놓고 밤에는 다시 설치해 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온 식구와 가족들이 봄잔치에 참석하느라 문 지키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낮인데도 그 복기라는 장치를 설치해 두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공손무지는 영희의 집 대문에 문 지키는 자가 없음을 보고 기뻐하며 앞장서서 들어갔다. 공손무지의 다리가 튀어나온 막대기에 약간 닿았을 때였다. 순간 판자가 열리면서 공손무지는 중심을 잃고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복기가 열리는 소리를 듣고 영희의 가병들이 일제히 뛰어나왔다. 이에 공손씨는 거느리고 온 가병들을 지휘하여 공손무지를 구하는 한편 영씨집 가병을 맞아 싸웠다. 그러나 워낙 영씨의 가병이 많아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그들에게 피살되었다. 함정에서 끌려나온 공손무지에게 영희가 묻는다. 누구의 명령을 받고 내 집에 왔느냐? 공손무지가 눈을 부릅뜨고 꾸짖는다. 너는 공을 빙자하여 나라의 정사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무도한 놈이다. 우리 삼형제는 이 나라 사직을 지키기 위해 내 목을 베려고 왔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이것 또한 천명이다. 우리 형제들은 남의 명을 받고서야 움직이는 그런 졸장부가 아니다. 영희는 크게 노하여 무지를 기둥에 묶어놓고 죽도록 매질을 했다. 매를 맞고 무지가 기진하여 정신을 잃었을 때에야 영희는 비로소 칼을 뽑아 그 목을 베었다. 이때 우제국이 영희의 집이 습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거를 타고 달려왔다. 영희의 가병이 우제국을 맞아들이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마침 공손면녀도 가병을 거느리고 도착했다. 공손면녀는 병거에서 뛰어내려 우제국을 단번에 쳐 죽였다. 뒤이어 공손면녀의 가병들이 영희의 집 안으로 물밀듯이 쳐들어갔다. 마침내 영희의 집은 양편 가병들의 치열한 싸움판으로 변해 크게 어지러웠다. 영희가 크게 소리 지른다.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공손면녀가 대답한다. 이 나라 백성이 모두 너를 싫어하는데 굳이 이름은 물어서 무얼 하겠는가? 영희가 슬금슬금 달아나기 시작하자 공손면녀는 칼을 뽑아들고 그 뒤를 쫓았다. 쫓고 쫓기며 중당 주위를 3바퀴가량 돌았을 때 영희는 공손면녀의 칼을 2번이나 맞고 기둥 아래 쓰러졌다. 공손면녀는 영씨 일족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인 다음 궁으로 가서 위홍공에게 일의 경과를 고했다. 위홍공은 조정에 영희와 우제국의 시체를 전시했다.
공자전은 이 말을 듣고 조정으로 뛰어들어와 영희의 시체를 어루만지며 울었다. 주공이 지난날 그대에게 언약한 바를 지키지 않았으니 결국 내가 그대를 속인 것이 되었구려. 내가 무슨 면목으로 위나라 벼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소. 그리고 공자전은 머리를 들어 하늘을 향해 크게 3번 탄식한 다음 조정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공자전은 즉시 수레에 처자를 싣고 진나라로 떠났다. 이에 위홍공은 사람을 보내 공자전을 말렸으나 그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한편 위홍공은 공손면허를 정병으로 삼으려 했다. 공손면허가 굳이 사양한다. 신은 신망이 태숙의만 못하니 나란 일은 그에게 맡기심이 옳사옵니다. 그래서 태숙의가 정경이 되어 나란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그 뒤로 위나라는 안정을 되찾아갔다. 한편 송나라 좌사 향술은 진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화친을 맺도록 적극 힘을 썼다. 마침내 진나라에서는 정경 조무가, 초나라에서는 영윤 굴건이 대표로서 송나라 땅에 왔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대부들도 속속 송나라에 도착했다. 진나라의 속국인 노, 위, 정 세 나라 대표들은 왼편 진영에 여장을 풀었고 초나라의 속국인 채, 진, 허 세 나라 대표들은 오른편 초영에서 여장을 풀었다. 그리고 이 양대국 진영 사이에 병거를 쌓아 성을 만들었다. 송나라는 주인으로서 두 나라의 친선을 위해 주선했다. 초나라 향술이 짠 절차에 따라 초나라 속국인 돈, 호, 심, 미 네 나라 대표들이 진영에 가서 예물을 바치고 또 진나라 속국인 주, 거, 등, 설 네 나라 대표들이 초영에 가서 예물을 바쳤다. 진과 초 두 나라는 무사히 맹약을 마치고 각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때 위나라 대표로 맹약에 참가했던 서각은 영희가 피살됐다는 소식을 듣고 조무를 따라 진나라로 달아났다. 이때부터 진나라와 초나라는 싸움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냈다. 한편 제나라의 우상 최저는 제장공을 죽이고 제경공을 군의로 세운 뒤로 권세가 나날이 강해졌다. 좌상 경봉은 술을 좋아하고 사냥을 즐겨서 성 안에는 잘 붙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최저가 나란 일의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되니 어느덧 경봉의 마음속에 그를 시기하는 마음이 싹텄다. 최저는 얼마 전 그의 후처인 당강에게 그녀의 소생 최명을 적자로 삼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전처의 소생이며 장자인 최성을 불쌍히 여겨 차마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었다. 최성은 그런 아버지의 뜻을 눈치채고 이복 동생인 최명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자신은 최읍에 나가 일생을 보내겠다고 자처했다. 최저는 못 이기는 채 최성의 뜻을 허락했다. 그러나 동가공과 당무구가 반대한다. 최읍은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큰 고을입니다. 마땅히 새로 적자가 된 최명에게 상속해야 합니다. 적자의 자리에서 물러난 최성에게 그 고을을 준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될 말입니다. 이에 또다시 입장이 난처해진 최저가 최성을 불러 말한다. 나는 너에게 최읍을 주고 싶다만 동가공과 당무구가 반대하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이에 최성은 그의 친아오인 최강에게 가서 호소했다. 최강이 분연히 말한다. 형님께서는 적자의 자리까지 양보했는데 그놈들은 최읍마저도 못 주겠다는 건가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우리를 이토록 멸시하는 걸 보면 아버지가 별세하시는 날엔 그놈들이 우리 형제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최성, 최강 두 형제는 좌상 경봉의 집에 가서 그들의 신세를 호소했다. 경봉이 한참 생각한 후에 대답한다. 그대들 부친은 동가건과 당무구의 말만 신용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일체 듣지 않는 분이네. 그러니 내가 말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일세. 그대들이 그렇게 장래를 염려한다면 왜 그들을 없애버리지 않는가? 최성이 말한다. 저희들도 그런 마음은 있지만 워낙 힘이 부족하여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경봉이 조용히 머리를 끄덕인다. 맞는 말일세. 우리 다음 날 다시 이 일을 의논하기로 하세. 최성, 최강 두 형제가 물러가자 경봉은 그의 신복장사 노포별을 불렀다. 그리고 최성 형제의 말을 전하자 노포별이 속삭인다. 최씨 집안에 변란이 일어난다면 대감에겐 큰 이익이 됩니다. 경봉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다.
며칠 후에 최성 최강 형제가 다시 경봉의 집에 와서 동가건과 당무구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대들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리라. 경봉은 갑옷 100벌과 그 밖에 필요한 무기를 내줬다. 최성 최강 형제는 크게 기뻐하며 그 이튿날 새벽 아버지 집 근처에 자신들의 신복 부하를 매복시켰다. 아침이 되자 동가건과 당무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최조에게 아침 문안을 드리러 왔다. 두 사람이 최조의 집 가까이 왔을 무렵 매복하고 있던 무리가 뛰어나가 동가건과 당무구를 찔러 죽였다. 최조는 변란이 일어났다는 기별을 받고 크게 노하여 당장 수레를 대령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하인들은 모두 다 달아나 버리고 없었다. 다만 마국간직이 하나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최조는 그에게 수레를 몰게 하여 경봉의 집으로 갔다. 자식들이 아비를 배반하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소. 최조가 울면서 호소하자 경봉이 천연덕스럽게 위로한다. 최씨와 우리는 비록 성은 다르지만 한 집안이나 다름없는 사이요. 대감의 아들들이 이토록 무도하다니 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대감이 만일 두 아들의 죄를 치겠다면 내 힘껏 도와드리리이다. 최조가 경봉의 말을 듣고 살해한다. 내 두 놈을 제거하여 집안이 안정되면 최명에게 일러 아버지를 대하는 예로서 대감께 문안을 드리도록 하리이다. 이에 경봉은 가병을 모조리 무장시킨 다음 노포별을 불러 무언가 은밀히 분부했다. 한편 최성과 최강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 대문을 굳게 닫고 지켰다. 이윽고 노포별이 최조의 집에 도착해 대문을 두드렸다. 최성과 최강은 노포별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포별이 대답한다. 내가 경봉대감의 명을 받들고 온 것은 그대들을 도우려는 것이오. 그러니 어서 문을 열어주시오. 그러면 우리의 서출 동생 최명을 죽이러 온 것이오. 그렇소. 마침내 대문이 열렸다. 노포별은 대문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칼을 뽑아들었다. 당황한 최성과 최강이 묻는다. 왜 벌써부터 칼을 뽑는 것이오? 나는 아비를 배반한 너희들의 목을 치려고 왔다. 어서 이 두 놈의 목을 베어라. 최성과 최강은 미처 대답할 사이도 없이 목이 땅에 떨어졌다. 노포별은 가병들을 지휘하여 최조의 집을 닥치는 대로 노략질하고 두들겨 부쉈다. 이에 놀란 최조의 부인 당강은 내실에서 목을 메어 자살했다. 최명은 마침 출타 중이어서 위기를 모면했다. 노포별은 경봉의 집으로 돌아가서 최조 앞에 최성과 최강의 목을 내놓았다. 최조는 두 아들의 잘린 목을 보면서 일변 분하고 일변 슬펐다. 최조가 노포별에게 묻는다. 내실에는 별일이 없는가? 노포별이 거짓으로 대답한다. 부인께선 깊이 잠드셨는지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최조는 그 말에 희색이 만면하여 경봉에게 청한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는데 내가 데려온 종놈은 말을 모는데 미숙하오. 그러니 어자 한 명만 빌려주시오. 노포별이 대신 대답한다. 제가 수레를 몰아 대감을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최조는 경봉에게 거듭 사의를 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최조가 자기 집에 도착해 보니 대문은 열려있고 집안은 모조리 부서져 있었으며 당강은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 최조는 크게 놀라 무슨 영문인지 알아보려고 노포별을 불렀다. 그러나 그는 인사도 없이 이미 돌아간 후였다. 최조는 아들 최명을 찾았으나 그도 역시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최조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방성통곡한다. 내가 경복놈에게 속았구나. 이젠 아내도 자식도 집도 없다. 이런 꼴로 더 살아서 무엇하리요. 최조는 들보에 목을 메고 당강 곁에서 자살했다. 그날 밤 최명은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숨어 들어가 부모의 시체를 수레에 싣고 선산으로 가 매장했다. 그 후에 최명은 노나라로 달아나 버렸다. 이튿날 경봉은 궁으로 들어가 재경공에게 아랜다. 최조는 성군을 죽인 놈이기에 토벌하지 않을 수 없었나이다. 재경공은 겁이 나서 그저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이리하여 경봉이 제나라 정권을 잡게 되었다. 그는 진나라로 사람을 보내 진수무를 불러오게 했다. 진수무는 제나라로 돌아왔으나 늙었음을 핑계로 벼슬을 사양했다.
그 대신 아들 진무우가 벼슬길에 나섰다. 이때가 주영왕 26년이었다. 이때 오나라와 초나라는 자주 싸웠다. 초강왕은 수군을 길러 오나라를 쳤지만 오나라의 방비가 워낙 튼튼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오나라 여제가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였다. 싸움을 좋아하는 여제가 상국 구로용을 불러 분부한다. 경은 초나라 속국인 서구에 가서 그들이 초나라에 거역하도록 일을 꾸미고 오시오. 구로용이 명을 받고 서구로 간 지 몇 개월 후 마침내 서구는 초나라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이에 초나라 영윤 굴거는 반역한 서구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양요기가 선봉으로 나서겠다고 청했다. 이에 굴건이 대답한다. 장군은 이제 늙었소. 그리고 서구는 작은 나라여서 굳이 장군이 나서지 않더라도 이길 수 있을 것이오. 양요기가 대답한다. 우리가 서구를 치면 반드시 오나라가 군사를 보내 서구를 도울 것입니다. 나는 오군과 여러 번 싸워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잘 알고 있소. 이번 싸움에 나를 보내주시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래도 굴건이 망설이자 양요기가 다시 청한다. 나는 지난날 선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 항상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였으나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어느덧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된다면 이는 영윤이 나의 평생 소원을 저버린 결과가 될 것이오. 이에 굴건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그의 청을 허락했다. 그리고 대부 식환에게 늙은 양요기를 잘 보살피라고 부탁했다. 마침내 양요기는 군사를 거느리고 서구로 향했다. 초군이 서구에 도착해보니 이미 오나라에서도 오왕의 동생 이매가 상국 구로용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와 있었다. 초나라 식환은 양쪽 군사가 다 모이기를 기다려서 싸울 작정이었다. 그때 양요기가 계책을 말한다. 오나라 사람은 활쏘기와 병거를 모는 것이 배를 타고 싸우는 것보다 서투르오. 그러니 저들의 후속 부대가 오기 전에 우리 쪽에서 먼저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그리고 양요기는 다른 군사들보다 먼저 나가 오군을 향해 활을 쐈다. 그의 활솜씨는 백발백중이었다. 오군이 조금 뒤로 물러서자 양요기는 병거를 달려 그 뒤를 바짝 쫓아갔다. 양요기는 구로용이 병거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꾸짖는다. 나라를 배신한 역적놈아, 내 무슨 면목으로 감히 나와 대면하려 하느냐. 양요기가 활을 쏘려 하자 구로용은 어자에게 분부하여 바람처럼 빨리 병거를 몰아 달아났다. 양요기가 놀라서 말한다. 오나라 사람도 병거를 잘 모는구나. 빨리 쏘아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로다. 이때 사방에서 오나라의 철역거가 나타나 양요기를 포위했다. 철역거를 타고 있는 군사들은 모두 강남 땅 사수들로 양요기를 향해 일제히 활을 쏘았다. 마침내 천하의 명궁 양요기는 빗발처럼 쏟아지는 화살에 맞고 죽었다. 식환은 패전한 초군을 거느리고 돌아가 굴건에게 양요기의 죽음을 보고했다. 굴건이 길이 탄식한다. 양요기는 오나라 군사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소원대로 죽은 것이다. 굴건은 정예 군사들을 이산에 매복시켰다. 그리고 별장인 자강을 불러 오군을 이산까지 유인해 오라고 분부했다. 자강은 오군 있는 곳에 가서 불과 10여 합을 싸우다가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에 오나라 구로용은 적의 복병이 있을까 염려하여 자강의 뒤를 쫓지 않았으나 오왕의 동생 이매는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나갔다. 달아나던 자강이 이산 아래에 도착하자 매복해 있던 초군이 일제히 뛰어나가 이매를 포위했다. 이때 구로용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이매는 간신히 구출되었지만 오군은 대패했다. 결국 서구는 초나라 영윤인 굴건에 의해 멸망됐다. 그 다음 해 초강왕은 아예 오나라를 쳐 없애버리려고 진나라에 원조를 청했다. 진경공은 동생 공손침에게 군사를 주어 초나라를 돕도록 했다. 초군은 진나라의 원조까지 받으며 오나라를 쳤지만 오군이 강어기를 굳게 방비하고 있어 쳐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초군은 합풀이를 할 겸 오랫동안 진나라를 섬기고 있던 정나라를 쳤다. 이 싸움에서 초나라의 대부 천봉술은 정나라 장수 황희를 사로잡았다. 이를 본 초강왕의 동생 공자위는 셈이 나서 정나라 장수 황희를 가로채려고 했다. 그러나 천봉술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공자위는 초강왕에게 가서 무고한다. 제가 잡은 정나라 장수 황희를 천봉술이 빼앗아 갔나이다. 얼마 후 이번에는 천봉술이 황희를 끌고 와서 호소한다. 신이 잡은 장수를 공자위가 가로채려 하기에 주지 않았나이다. 초강왕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태제 백주리를 불러 판결을 내리게 했다. 백주리가 아랜다. 포로로 잡혀온 적장 황힐은 정나라 대부이옵니다. 이 일은 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옳을 듯 싶사옵니다. 그래서 황힐은 뜰 아래로 끌려 나왔다. 백주리가 손으로 위를 가리키며 황힐에게 말한다. 이분은 공자위로서 우리나라 대왕의 친동생이시다. 다시 백주리가 아래를 가리키며 말한다. 이분은 촌봉술이란 분으로 방성 밖에서 한 지방을 다스리는 현윤이다. 누가 과연 그대를 사로잡았는지 사실대로 고하라. 황힐은 백주리의 손짓을 보고 그 뜻을 깨달았다. 그래서 황힐은 일부러 눈을 부릅뜨고 공자위를 쳐다보며 말한다. 나는 저 공자위와 싸우다가 결국 사로잡히고 말았소. 이에 천봉술은 크게 노하여 창을 들고 공자위에게 덤벼들었다. 공자위는 깜짝 놀라 달아나고 백주리는 간신히 천봉술을 진정시켰다. 백주리는 초강왕에게 가서 그들 둘이 똑같이 공을 세웠다고 말하고 상금을 나눠주도록 했다. 그리고 그의 주선으로 두 사람은 다시 화해했다. 오나라 바로 옆에 월나라가 있었다. 올나라의 조종벼슬은 자작으로 하시대 왕손의 후예였다. 무열한 사람 때 하왕으로부터 월당을 받아 주 왕조에 이르기까지 전후 30여 대를 지나 윤상의 대에 이르렀다. 윤상은 나라를 잘 다스려 이때부터 올나라가 강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웃에 있는 오나라가 이를 시기하여 군사를 일으켜 월나라로 쳐들어갔다. 월나라를 토벌한 오왕여제는 올나라 종인을 잡아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리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로 하여금 여왕이란 큰 배를 지키게 했다. 어느 날 오왕여제는 여왕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다 취하여 잠이 들었다. 그러자 월나라 종인이 오왕여제의 허리에서 칼을 뽑아 잠들어 있는 그의 목을 찔렀다. 여제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군사들은 그 자리에서 종인의 목을 베어버렸다. 이리하여 죽은 여제의 뒤를 이어 그 동생 임해가 왕위에 올랐다. 임해는 동생 개찰로 하여금 나라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개찰은 친선을 위해 열국을 두루 방문했다. 개찰은 먼저 노나라를 방문하여 5대와 각 나라의 악기를 구경하고 모든 악기와 그 특징을 일일이 품평했다. 노나라에서는 개찰이 음악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그 다음 개찰은 제나라에 가서 안영과 친교하고 정나라에 가서 공송교와 친교하고 위나라에 가서 거원과 친교하고 진나라에 가서는 조무, 한기, 위서 등과 친교했다. 개찰과 친교를 맺은 여러 나라 인물들은 모두 어질기로 이름난 신하들로 이 사실만으로도 개찰의 인물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67. 대합제후. 주영왕 장자의 이름은 진으로서 자는 자교라 했다. 그는 매우 총명했으며 더욱이 생황을 불어 봉황의 울음소리를 내는 재주가 있었다. 아름답고 영특한 소년 진은 17세의 태자가 되어 이와 락당으로 놀러간 일이 있는데 웬일인지 그곳에서 돌아온 직후에 죽었다. 이에 주영왕은 죽은 아들 생각에 늘 애통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한 신하가 아랜다. 세상을 떠나신 태자께서 얼마 전에 하얀 학을 타고 구령 위에 내려오셔서 생황을 불며 그 지방 사람들에게 나는 천자의 자리를 버리고 지금 신선을 따라 숭산에서 살고 있다. 그곳에서 나는 아주 즐겁게 지내니 그대들은 왕께 가서 나의 죽음을 너무 애통히 생각하지 말라고 아뢰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옵니다. 주영왕은 그 말을 전해 듣고 사람을 시켜 태자진의 무덤을 파헤쳐 보았다. 과연 관이 텅 비어 있었다. 비로소 주영왕은 태자진이 신선이 된 것을 알았다. 이후 세월이 흘러 주영왕 27년이었다. 주영왕의 꿈에 태자진이 나타났다. 그는 학을 타고 내려오더니 아버님을 영접하고자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꿈에서 깨어난 주영왕이 밖에서 생생하게 들려오는 생황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중얼거린다. 내 아들이 맞으러 왔으니 나도 이젠 이 세상을 떠나야겠구나.
이튿날 주영왕은 차자인 귀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는 듯 고요하게 세상을 떠났다. 이에 차자귀가 즉위하니 그가 바로 주경왕이다. 이 해에 초강왕도 세상을 떠났다. 이에 영윤 굴거는 여러 대부와 상의하여 성군의 아들 공자미를 왕위에 세웠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영윤 굴건 역시 세상을 떠나 공자위가 영윤이 되었다. 한편 제나라의 상구 경봉은 나라를 독재하면서 주색에 빠져 도리에 어긋난 짓만을 일삼았다. 어느 날 노포별은 주연을 베풀어 경봉을 초빙했다. 노포별은 자신의 아내를 불러 경봉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 경봉은 주웅이 돌자 노포별의 아내와 눈이 맞아 그 밤으로 정을 통했다. 그 뒤에 경봉은 나랏일을 모두 아들인 경사에게 떠맡기고 처적과 재물을 거두어 아예 노포별의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는 밤마다 노포별의 아내와 동침했다. 뿐만 아니라 노포별 역시 경봉의 아내와 첩들과 더불어 함께 사통하니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어떤 때는 두 집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술을 마시고 서로 처첩을 바꾸어 희롱하니 세상 사람들은 이 해괴망측한 광경에 놀랐다. 그러나 경봉과 노포별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서로 친분이 두터워지자 노포별이 경봉에게 청한다. 지금 노나라에 망명 중인 저의 형님 노포계를 본국으로 소환해 주십시오. 경봉은 이 청을 두말 않고 허락했다. 본시 노포계는 용맹한 사람으로 망명 생활을 마치고 제나라로 돌아오자 경사를 잘 섬겨 곧 그의 신임을 샀다. 그래서 경사는 자기의 딸 경강을 노포계에게 출가시켰다. 이리하여 그들은 장인과 사위가 되었다. 그러나 노포계의 내심은 제장공의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러나 동지라고는 동생인 노포별밖에 없었다. 이에 노포계는 경사와 함께 사냥을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왕아라는 인물의 용맹됨을 굳고 찬양했다. 이럴 때에 왕아만 있다면 사냥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세상에 왕아만큼 용기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경사가 묻는다. 그 왕아란 사람은 지금 어디 있소? 거나라에 있습니다. 경사는 곧 거나라로 사람을 보내 왕아를 불러왔다. 왕아 역시 경사를 잘 섬겨 총애를 받게 되었다. 채조와 경봉은 자기들이 난을 일으킨 후로 더욱 신병 경계를 엄중히 하여 바깥 출입을 할 때에는 반드시 힘센 장수를 대동하고 다녔다. 경사도 그 집안의 일족이었으므로 가장 신이 많은 노포계와 왕아에게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게 했다. 본시 제나라에는 경과 대부의 밥상에는 반드시 닭요리를 올리는 오랜 간습이 있었다. 제경공은 닭요리 중에서 특히 닭발을 즐겨 먹었다. 그래서 그는 식사 때마다 닭발을 수십 개씩 먹어치웠다. 제경공에게 이런 괴상한 식성이 있음이 알려지자 닭발 요리가 유행하게 되었다. 그러자니 당연히 닭의 풍기 현상이 생기고 닭값이 뛰어오르게 되었다. 이에 궁중의 주청을 맡은 관리가 경사에게 가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노포계는 경시를 모함하기 위해 일부러 예산을 올려주지 말라고 사죄했다. 경봉은 노포계의 꾀임에 빠져 그대로 명하니 주청에선 하는 수 없이 닭요리 대신 오리고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발생했다. 설마 군우의 수라상에 오리고기가 오르리라고는 짐작조차 못하고 궁중의 하인들이 그것을 훔쳐먹은 것이었다. 마침 이날은 고채와 난조 두 대부가 군우의 수라를 시식할 차례였다. 그런데 수라상에 있어야 할 닭고기는 없고 먹다 남은 오리뼈다귀만 있었다. 이에 두 대부는 크게 노하여 시식을 거부했다. 참으로 무례하구나. 경시가 정사를 어찌 다스리기에 주공의 수라상이 이 모양이란 말이냐. 경봉이 이 소식을 듣고 노포별과 의논한다. 고채와 난조가 크게 성을 내면서 나를 벼른다니 장차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리고 노포별은 그날로 형인 노포계와 은밀히 상의했다. 오늘 제가 대부 고채와 난조를 경봉과 이간시켜 놓았으니 이 기회에 성군의 원수를 갚으십시오. 이에 노포계가 왕아에게 말한다. 고채와 난조가 경봉을 미워하고 있다니 이제 우리의 뜻을 이룰 때가 된 것 같소. 그날 밤 왕아가 고채를 찾아가서 말한다. 오늘 경봉이 두 대부가 진노하셨다는 말을 듣고 장차 대부를 모해하려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경봉은 본시 채조와 함께 제장공을 죽인 놈이요.
최씨는 이미 망했으나 아직 경가놈들이 살아있으니 내 마땅히 그들을 쳐서 성군의 원수를 갚을 것이니라. 왕아가 고개를 끄덕여 다시 아랜다. 이제야 말씀드립니다만 노포별과 노포계 형제는 이 왕아와 함께 성군의 원을 풀기 위해 그동안 거짓으로 경봉에게 충성하는 척하면서 기회를 엿보아 왔습니다. 만약 난조대부와 상의하사 거사하신다면 저희는 힘껏 돕겠습니다. 고체는 난조와 상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진무, 포국, 안영 등은 이 같은 자세한 내막은 몰랐으나 장차 변란이 일어날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경씨 집안의 지나친 횡포를 미워했다. 어느 날 노포계와 왕아는 이번 거사를 위해 점을 쳐보았다. 점쟁이가 내준 점괘는 이러했다. 범이 굴을 떠나니 새끼범이 피를 흘리는구나. 잠시 후 노포계가 경사에게 그 점괘를 보여주며 묻는다. 용한 점쟁이에게 거북점을 쳐보니 점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인께서 좀 해석해 주십시오. 경사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답한다. 이건 장차 원수를 칠 징조인 것 같아. 그렇다면 성공한다는 뜻인가요? 실패한다는 뜻인가요? 물론 이길 캐지. 아비범이 떠나고 새끼범은 피를 흘리니 어찌 성공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의 원수가 누구냐? 노포계가 태연히 대답한다. 고향에 고약한 놈이 있어서 원수를 갚으려 하나 그리 대단치는 않은 일입니다. 경사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노포계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 그해 8월에 경봉은 친척인 경사, 경유 등과 함께 동래원으로 사냥을 나가기로 하고 진무우에게도 동행하기를 명했다. 이에 진무우는 부친인 진수무에게 가서 이 일을 고했다. 진수무가 조용히 묻는다. 이제 경씨가 큰 화를 당할 때가 온 것 같은데 그를 따라감이 어쩐지 불길하구나. 내 어찌 거절하지 않았느냐. 거절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의심을 받습니다. 일단 소자가 사냥터로 따라갈 터이니 아버님께서 다른 핑계로 소자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진무우는 경봉을 수정하여 사냥을 나갔다. 이들 일행이 동래원으로 떠나자 노포계가 크게 기뻐하며 진수무에게 말한다. 점괘에서 범이 굴을 떠난다 했는데 꼭 맞지 않습니까? 이번 상제 때에 거사해야겠습니다. 진수무는 노포계의 말을 듣고 자기 아들이 경봉과 함께 변을 당할까 두려워 동래원으로 사람을 보내 아내가 위독하다는 핑계를 댔다. 진무우는 부친의 기별을 받고 경봉에게 간청한다. 지금 어머니께서 위독하니 속히 돌아오라는 정갈이 왔습니다. 장차 병환이 나으실지 점이나 보아주십시오. 경봉이 점을 치는 중에 진무우는 속으로 경씨 일행이 멸할지 무사할지 소상히 점괘에 나타나기를 빌었다. 이때 경봉이 말한다. 이건 몸이 망할 괴로다. 하극상은 아래 것이 위를 꺾는다는 뜻이니 그대 모치는 쾌차하기 어렵겠소. 진무우는 이 말을 듣고 천연스럽게 흐느꼈다. 경봉은 그를 불쌍히 여겨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일렀다. 이때 진무우가 수레를 타고 떠나는데 어디선가 경사가 나타나 소리친다. 잠깐 기다리시오. 어디로 가오? 진무우는 그대로 말을 몰아 떠나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기별을 받고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경사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 경봉에게 갔다. 진무우가 모친의 병을 핑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필경 우리가 없는 사이에 도성에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게 아닐까요? 경봉이 태연하게 대답한다. 도성엔 내 아들 경사가 있으니 염려 마오. 한편 노포계는 집에서 가병들을 훈련시키고 새로이 갑옷과 무기를 주어 무장시켰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그의 처 경강이 묻는다. 당신은 필시 무슨 일인가를 꾸미고 있군요. 첩에게도 무슨 일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인이 알아서 무엇하겠소. 지혜 있는 여자는 남자보다 낫다고 합디다. 옛날 정나라 대부 옹규는 정우와 밀약한 것을 그 아내 옹이에게 누설했다가 생명을 잃었다 하오. 대저 아내란 하늘로 삼고 있는 남편만을 따를 뿐입니다. 그러니 자고로 훌륭한 부인 중에는 임금의 명은 어길지언정 남편의 명을 어긴 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대가 만일 옹규의 아내였다면 어찌하려오.
남편과 끝까지 일을 도모할 수 있다면 다행이고 가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결코 비밀을 누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내 사실대로 말하리다. 당신의 친정인 경씨 일족을 몰아내려고 고체 난조 두 대부와 함께 일을 꾸미는 중이요. 경강이 천연스럽게 말한다. 지금 첩의 친정 조부인 경봉상국이 사냥 나가고 없으니 거사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우리는 상제일만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첩의 친정아버지는 요즘 주색에 빠져 나랏일에 태만하오니 혹 그 상제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큰 낭패입니다. 그러니 첩이 친정에 가서 아버지를 부추겨서 그날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그대에게 달려있으니 언행을 조심하시오. 이에 친정아버지 경사를 찾아간 경강이 말한다. 고체와 난조가 이번 상제 때 기회를 봐서 아버지를 해치려 한다니 부디 참석하지 마십시오. 그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 감히 나를 치려고 하다니 놈들은 내 손에 먼저 죽으리라. 그놈들이 두려워서 내가 참석하지 못할 소냐. 이에 경강은 노포계에게 가서 친정아버지의 말을 낱낱이 고했다. 이윽고 상제일이 되자 재경공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태묘로 행차했다. 경사는 경강에게 들은 말이 있어 가병들을 시켜 묘궁 주위를 철통같이 지키게 했다. 그리고 노포계와 왕하는 천연덕스럽게 창을 들고 경사를 호위했다. 한편 진수모와 포국은 집에서 부리는 어인들에게 연극을 가르쳐 태묘 밖에 모아놓고 제주와 익사를 부리게 했다. 이에 길가는 행인들이 잔뜩 모여들었다. 이때 누군가 경사의 말을 때렸는지 말이 놀라서 마구 날뛰며 달아나는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자 경사의 가병들은 묘궁을 포위했던 것도 잊은 채 주인의 말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겨우 말을 붙들어다 메어놓은 가병들은 광대놀이에 눈이 팔려 그곳으로 가서 구경에 열중했다. 이날 태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경씨 일당의 가병을 빼고는 모두 난씨, 고씨, 진씨, 포씨의 집안 장정들이었다. 이때 노폭에는 소피를 핑계하고 슬쩍 묘문 밖으로 나와 한 장정에게 눈짓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경사의 뒤에 붙어섰다. 그러자 네 집 장정들은 슬며시 태묘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노폭에는 대부 고체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고체는 신복 장정들을 시켜 묘문을 크게 3번 두드렸다. 이것을 신호로 하여 네 집 장정들은 일제히 아우성을 치며 태묘 안으로 뛰어들었다. 경사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 뒤에 서 있던 노포계가 경사의 등을 칼로 후려쳤다. 앞에서 호위하던 왕아도 창으로 경사를 찔렀다. 경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왕아를 노려보며 외친다. 이제 보니 내 놈들의 수작이었구나. 경사는 선뜻 옆에 있는 타구를 집어 왕아에게 던졌다. 그 최후의 기세가 대단하여 왕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노폭에는 가병들에게 호령하여 경승을 치게 했다. 이에 경승은 가병들의 몰매를 맞고 즉사했다. 재경공은 이 처참한 광경에 겁이 나서 몸을 피하려고 했다. 그러자 안영이 조용히 아랜다. 주공을 위하여 신들이 성군의 원수인 경씨를 죽인 것이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옵소서. 이제야 사직이 바로 잡혔나이다. 재경공은 그제야 다소 안심하고 내궁으로 들어갔다. 노포계를 비롯한 네 집 가병들은 경씨 일족을 모조리 죽인 다음 성으로 들어가 경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굳게 지켰다. 한편 경봉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경사집 가병을 만나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노했다. 그는 급히 도성을 향해 말을 달렸으나 이미 튼튼하게 방비가 되어 뚫고 들어갈 재간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부하들마저 하나둘 달아나 버려 어쩔 수 없이 노나라로 도망쳤다. 그 후 재경공은 노나라로 사신을 보내 경봉은 군우를 시해한 역적이니 잡아서 넘겨달라고 했다. 이 소문을 들은 경봉은 더럭 겁이 나서 이번에는 오나라로 달아났다. 오왕임에는 경봉이 제나라에서 상국을 지낸 사람이라 해서 후히 대접하고 초나라 동정을 살피라는 책임을 주었다. 한편 제나라에선 경봉이 망명한 뒤에 고체와 난조 두 대부가 나랏일을 도맡아 보았다. 그들은 최저와 경봉의 죄를 세상에 알리는 한편 그들의 시체를 길거리에 내걸어 백성들에게 구경시키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최저의 시체가 없었다.
마침내 거리마다 최저의 시체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자에겐 최 씨의 소유였던 구슬을 하사하겠다는 방이 나붙었다. 그러자 전날 최저의 지인 마국간 지기로서 최명과 함께 최저의 시체를 파묻었던 자가 구슬을 탐하여 시체 있는 곳을 고해 바쳤다. 이에 관리들이 최 씨 조상의 무덤 곁에 암장되어 있는 관을 캐내어 뚜껑을 여니 뜻밖에도 최저와 단강의 시체가 나란히 들어있었다. 재경공이 두 남녀의 시체를 거리에 놓고 백성들에게 구경시키려 하자 안영이 조용히 가난다. 죽은 아녀자의 시체를 구경시킴은 예가 아니옵니다. 그래서 경사와 최저의 시체만을 시정에 진열하니 사람들이 최저의 시체를 알아보고 손가락질했다. 최저와 경봉의 제사는 여러 대부들이 각기 나누어 갖게 되었다. 그러나 경봉의 제사는 이미 오래전에 노포별의 집으로 옮겨진 후였다. 모든 대부들은 전날 노포별과 경봉이 아내를 서로 바꾸어 희롱하며 음란한 짓을 일삼았던 추행을 낱낱이 들어 노포별을 부견 땅으로 추방했다. 뿐만 아니라 노포계도 경사의 딸과 결혼했다 하여 그의 공로를 무시하고 국외로 추방해버렸다. 모든 대부들은 추방당한 노포별의 재산까지도 모두 나누어 가졌으나 진무음하는 죄인의 재물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부들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 경씨의 소유였던 장원에 있는 100여 수레쯤 되는 목재를 진무에게 주었다. 그러나 진무는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 백성들은 모두 진씨의 높은 덕을 찬양했다. 이때가 바로 주경왕 원년이었다. 다음 해에 난조가 죽고 그 아들 난씨가 벼슬을 이었다. 난씨는 고채와 함께 국정을 맡았으나 얼마 후 고채도 세상을 떠났으므로 아들 고강이 아버지의 벼슬을 이었다. 그러나 고강은 아직 나이가 어려 국정에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실권은 난씨에게 있었다. 이때 진나라와 초나라가 화친하니 모든 나라가 평화스러웠다. 정나라 대부 양소의 자는 백유로서 그는 공자 거질의 손자요 공손첩의 아들이었다. 그는 상경이 되어 정나라 정사를 맡고 있었다. 본시 양소는 술을 즐겨 밤을 새우며 통음하는 버릇이 있었다. 또한 그는 술을 마시는 중에는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게 했고 또한 남의 말도 듣기 싫어했다. 그래서 양소는 땅을 파고 지하실을 만들어 그곳에서 밤새도록 음악과 더불어 혼자 술을 마셨다. 그리하여 가신들이 양소의 집으로 가더라도 여간에선 만나보기가 어려웠다. 날이 밝으면 양소는 술이 취한 채 궁으로 들어가기가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양소가 정강공에게 아랜다. 초나라에 사신을 보내야겠는데 공손늑을 보내 친선을 꾀함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공손늑은 서호범의 누이와 통혼하기 위해 공손초와 서로 다투던 중이었다. 그러므로 멀리 초나라까지 갈 수가 없었다. 공손늑은 양소에게 금형을 거둬달라고 부탁하러 갔으나 그만 양소의 집 문전에서 거절당하고 말았다. 대감께선 지금 지하실에 들어가 굴문을 걸어 잠그고 계시기 때문에 만나뵐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욕망에 불타고 있던 공손늑은 이 말에 크게 노하여 인당과 함께 자기 집 가병을 모조리 동원하여 양소의 집에 불을 질러버렸다. 지하실에서 술에 골아떨어져 있던 양소는 시종들의 부축을 받고 간신히 옥량 땅으로 피신했다. 술에서 깨어난 양소는 그간의 사정을 듣고 크게 노했다. 가신들이 옥량 땅으로 와서 양소에게 고한다. 지금 도성에서는 여러 시족들이 결맹하여 대감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시와 한씨만이 거기에 가담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양소는 국시와 한씨가 자신을 도울 것으로 믿고 도성으로 돌아가 북문을 쳤다. 그러나 공손늑은 조카인 사대와 인단으로 하여금 양소와 대적하게 했다. 이윽고 양소는 싸움에 대패하여 옥량 땅으로 달아났다. 그 후 양소는 그곳에서 가신들과 함께 피살됐다. 공손교는 이 소문을 듣자마자 옥량 땅으로 가서 양소와 그의 가신들의 시체를 거두어 두성 땅에 안장했다. 이 소문을 듣고 공손늑이 크게 노하여 공손교도 양소의 일당이니 없애야 한다 라고 주장하자 상경 한호가 만류한다. 공손교는 다만 예로서 죽은 사람을 대했을 뿐이요. 예의 바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화를 불러들이는 일이요. 공손늑은 이 말을 옳게 여겨 공손교를 치지 않았다. 정강공은 양소의 뒤를 이어 한호에게 국정을 맡기려 했다. 그러나 한호는 급구사양하며 공손교를 청거했다.
이윽고 국정을 맡은 공손교는 도성과 변방의 질서를 바로잡기에 힘쓰는 한편 모든 벼슬의 계급을 명확히 밝히니 나라가 안정되고 상하가 문란치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토지를 받은 신하들에게서 약간의 세금을 징수하여 어려운 백성을 도왔으며 각 마을에 알맞은 법을 세워 다스렸다. 이에 모든 신하와 백성이 충성하여 나라가 화평하였다. 또 나라의 정사를 어지럽힌 죄를 물어 공손흑을 죽이고 백성들이 법의 위엄을 깨닫도록 가르쳤다. 어느 날 정나라 백성 한 사람이 북문 밖으로 나갔다가 죽은 양소의 귀신을 만났다. 양소가 말한다. 지난날 내가 인당과 조카인 사대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들의 손에 죽었으니 분하고 원통하여 그들을 죽이러 왔노라. 정나라 백성이 돌아와 이 말을 전하니 곧 전국에 이러한 소문이 퍼져 민심이 흉흉해졌다. 그러던 중 사대가 갑자기 병으로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단도 급살병으로 죽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양소 귀신을 크게 두려워했다. 공손교가 정간공에게 아랜다. 양소의 아들 양지를 등용하는 한편 사당을 지어 양소의 원혼을 위로하시옵소서. 또한 공자가의 아들 공손설에게도 벼슬을 내리십시오. 정간공이 이를 실천하니 과연 양소 귀신의 이야기가 사라졌다. 어느 날 유길이란 사람이 공손교에게 묻는다. 양지를 등용하고 사당을 지으니 풍설이 사라졌는데 어찌된 연고인지요. 무릇 악한 사람이 흉하게 죽으면 그 혼백이 원기가 되기 쉽소. 그러나 그 원기에게도 돌아가 쉴 곳을 마련해주면 원한을 푸는 법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벼슬을 주고 제사를 모시게 한 것이었소. 그렇다면 양씨 아들에게만 벼슬을 줄 일이지 공손설에게도 벼슬을 준 이유는 무엇인지요?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양소는 도성을 쳤으니 죄인이요. 죄인에겐 본시 그 대를 잊지 못하게 하는 법이며 따라서 후일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요. 그러나 민심이 양소의 원기로 인해 불안하니 그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양지를 등용한 것이요. 또 공손설에게 벼슬을 내린 것은 백성들이 귀신 따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의 방편을 쓴 것뿐이요. 이에 유길은 공손교에 대해 더욱 감탄하였다. 이보다 1년 전 주경왕 2년 때의 일이었다. 채경공은 세자 반을 결혼시키기 위해 초나라 여자인 미씨를 데려왔다. 그런데 채경공은 며느리인 미씨의 미색에 반하여 마침내 정을 통하고 말았다. 세자 반이 격분하여 외친다. 아비가 아비의 노릇을 못할진데 어찌 자식이라고 자식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겠는가. 세자반은 사냥을 나간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부하 10여 명과 함께 내실에 몰래 잠복했다. 채경공은 세자가 사냥을 떠난 줄로만 알고 내실로 들어가 며느리와 통간하려 했다. 그러자 숨어있던 세자가 분연히 뛰어나와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다. 세자반은 그 즉시 모든 나라로 사신을 보내 채경공이 괴질로 죽었다고 보고했다. 그러고 나서 스스로 군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채영공이다. 그러나 사실은 결국 밝혀지게 마련이었다. 채나라 백성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진나라는 아비를 죽인 채영공을 토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그해 가을 송나라에서는 사소한 부주의로 궁에 불이 났다. 송우의 부인은 노나라 여자로서 백희라고 불렸는데 불길이 치솟자 궁녀들이 황급히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려 했다. 그러나 백희는 일국의 국모로서 유모의 시중을 받지 않고 밤중에 당을 내려서는 것은 채통을 잃는 일이라 하여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에 궁녀들은 허겁지겁 유모를 찾아왔으나 백희는 이미 불 속에서 타 죽은 후였다. 한편 진평공은 송나라 궁성이 화재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동정했다. 그래서 여러 제후들에게 재물을 희사받아 송나라를 도왔다. 진우가 이처럼 채나라 세자반의 죄는 다스리지 않고 엉뚱하게도 송나라 궁성을 돕는 일에만 골몰하자 송나라 선비인 호안정은 일에 가볍고 중한 것을 분별치 못한 진평공이 후일 천하의 패권을 잃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라고 말하며 비웃었다. 주경왕 4년, 지난날 송나라의 주선으로 동맹을 맺은 진나라와 초나라는 정나라 소객 땅에서 다시 회합을 갖기로 하였다. 이때 초나라에서는 공자위가 굴곤을 대신하여 영윤이 되어 있었다. 본래 공자위는 초공왕의 서자로서 친족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는데
위인이 거만하여 남에게 지배받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또한 자기 자신을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장차 왕위에 오르려는 반역의 뜻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초왕 웅미는 위인이 나약하여 공자위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을 뿐이었다. 공자위는 위인이 충직하여 평소 바른 말을 잘하는 대부 원엄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고 대부 원파 오고와 더불어 모반을 꾀했다. 어느 날 공자위는 수레 위에 초왕의 길을 꽂고 사냥을 나갔다. 그들 일행이 후읍당에 도착했을 때였다. 후읍당의 지방관인 신무우가 공자위를 책망한다. 용윤이 비록 높은 벼슬이긴 할지라도 왕과 신하는 엄연한 구별이 있소. 그런데 어찌 무엄하게 왕의 길을 꽂고 다니시오. 어서 왕기를 내리도록 하오. 그리고는 왕기를 빼앗아 부고에 갖다 바쳤다. 이에 공자위는 약간 기가 꺾였다. 그러던 중 정나라 서객당에서 진나라와 초나라가 회합을 열기로 한 날이 임박했다. 공자위가 초왕 웅미에게 아랜다. 신은 이번 기회에 정나라 풍씨의 딸과 혼담도 정할 겸 회합에 참석하고 오겠나이다. 초왕 웅미가 이를 허락하자 공자위가 거듭 아랜다. 우리 초나라는 대대로 왕으로 칭호해 왔으니 이번 기회에 여러 나라 제후들에게 우리가 그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음을 확실히 깨닫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신에게 왕의 위엄을 빌려주십시오. 신은 초나라의 위엄을 모든 나라에 선양하고 오겠나이다. 나약한 초왕 웅미는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여 허락했다. 이에 공자위는 한 나라의 임금처럼 행차를 꾸몄다. 의복은 왕후의 차림이요 괄을 잡고 앞을 인도하는 장수까지 둘을 세우고 출발했다. 이 성대한 행차를 보고 정나라에서는 초왕이 직접 거동한 줄 알고 군신이 모두 나와 영접했다. 그러나 막상 수레에서 내리는 사람은 초왕이 아니라 공자위였다. 이에 정나라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 멍해질 따름이었다. 정나라 공손교는 공자위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겨 성 내에 적당한 관사가 없다고 핑계하고 성 밖의 관사에 머물게 했다. 공자위는 거처를 정한 뒤 신복 5거를 정나라 궁으로 보내 풍씨딸에게 청혼하였다. 이윽고 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공자위가 보낸 패백은 눈이 부실 정도로 휘황찬란했다. 혼인날이 다가오자 공자위는 이 기회에 정나라를 쳐버리고자 했다. 마침내 그는 풍씨의 딸을 맞이한다는 핑계로 많은 병거를 대기시켜 놓고 기회를 보았다. 그러나 애초에 공자위를 수상하게 여긴 정나라 공손교는 계속 그를 감시했다. 공손교가 유기를 불러 말한다. 공자위의 속셈을 도대체 알 도리가 없다. 그러니 혼인을 못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유길은 공자위에게 가서 유길의 뜻을 전했다. 듣건대 영윤께서는 이번에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혼례를 올린다는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우리 정나라 성은 너무 비좁아 성 안에서는 혼례를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성 밖에 넓은 땅을 빌려드릴 테니 그곳에서 신부를 맞으십시오. 공자위가 험악한 얼굴로 대꾸한다. 귀국 군우께서 이미 허락하신 혼인이거늘 어찌 들판에서 신부를 맞겠느냐. 이것은 예가 아니다. 예가 아님은 무장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륜께서 다만 혼례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면 병거와 무기는 두고 입성하심이 옳습니다. 오고가 공자위에게 속삭인다. 저들이 우리의 계책을 눈치챈 것 같으니 무장을 푸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공자위는 할 수 없이 무장을 풀고 성 안으로 들어가 풍씨의 딸을 맞아 다시 성 밖의 사관으로 나왔다. 며칠 후에 진나라와 초나라를 위한 회합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송, 노, 제, 위, 진, 채, 정, 허나라 등 여러 나라에서 온 대부들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에 공자위는 진나라 대표로 참석한 조무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의 뜻을 전했다. 우리 초나라 진나라는 지난날 이미 모든 절차를 밟아 맹약한 바가 있소. 이번에는 단지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자는 모임일 뿐이니 또다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소. 그저 전번에 써둔 서맹서나 한번 읽고 지난날의 맹세를 잊지 않도록 합시다. 이에 기호가 조무에게 나직이 말한다. 지난날 맹해 때에는 초나라에서 주도권을 잡았으니 이번엔 마땅히 우리가 의식 절차를 주재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공자위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체면이 크게 깎이고 말 것입니다. 조무가 대답한다. 그대는 흥분하지 말고 저 공자위의 거동을 좀 보시오. 가히 초왕의 위위와 흡사하니 비록 겉으로는 거센 체 하나 속은 반역할 뜻으로 가득하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에 순종하는 척하면 그는 더욱 교만해질 것이오. 하지만 초나라는 본시 간교한 무리들이라 우리의 위세만은 보여줌이 마땅합니다. 이번 회합의 목적은 더욱 우호하여 서로 싸우지 말자는 데 있어. 그러니 경솔한 행동으로 신의를 저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이윽고 공자위가 거만스럽게 단위에 오르더니 조무에게 사문 명령조로 서맹서를 읽으라고 말했다. 조무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시키는 대로 했다. 회합이 끝나자 공자위는 수레에 신부를 싣고 초나라로 돌아갔다. 모든 나라 대부들은 공자위가 불원간 초왕이 되고 말겠다고 탄식했다. 한편 조무는 회합에서 자기가 한 행동을 남들이 비웃을까봐 매우 두려워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대부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는 신의를 지킬 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러자 노나라 대부 숙손표가 묻는다. 그럼 조상국은 어느 정도까지 신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국록을 받는 몸으로서 늘 화평만을 생각할 뿐이요. 먼 장래의 일은 생각할 여가가 없소. 그 후 숙손표는 본국으로 돌아가던 중 정성에 들러 한우에게 말한다. 이제 신도 안 된 사람이 장래를 생각지 않는다니 어찌 길게 살겠소. 아닌 게 아니라 조무는 귀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이에 한기가 상국이 되어 진나라 정사를 맡았다. 한편 공자위가 귀국해보니 초왕 웅미는 병석에 누워 있었다. 공자위는 문병도 할 겸 정나라에 다녀온 일을 보고하러 왕에게 나아갔다. 그는 왕의 곁에 가서 긴히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며 좌우시종을 모두 내보냈다. 공자위는 왕과 단둘이 남게 되자 재빨리 왕의 목을 졸라 죽였다. 이때 초왕 웅미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공자막이었고 하나는 공자평하였다. 두 아들은 부친의 병고를 듣고 즉시 공자위에게 항거했으나 능히 당적지 못하고 모두 죽었다. 이에 초왕 웅미의 아우인 웅비와 우흥객은 자기들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 진나라와 정나라로 각기 달아났다. 공자위는 이름을 웅건이라 고치고 스스로 왕위를 계승한 뒤에 이를 각 나라에 통첩했다. 이가 곧 초용왕이다. 초용왕은 원파를 영윤으로 삼고 정단을 우윤, 오고를 좌윤, 투속윤을 교윤으로 삼았다. 초용왕은 또 원계강을 태제로 삼고 자신의 장자인 녹을 세자로 삼았다. 그 후 초용왕은 더욱 교만하고 방자해졌다. 그는 정나라 풍시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것을 차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좀 더 지체가 높은 곳으로 다시 구원할 작정이었다. 드디어 초용왕은 오고를 진나라로 보내 진평공의 딸에게 청원하는 한편 초나라를 위해 모든 나라 제후들을 소집해달라고 청했다. 이때 진나라에서는 조모와 같은 큰 인물이 죽고 없었다. 결국 진평공은 초나라의 세력을 심히 두려워하여 초용왕의 청을 승낙했다. 이때가 주경왕 6년이요 초용왕 2년이었다. 이 무렵 초나라에는 정간공과 허도공이 와서 머물러 있었다. 마침 진나라에 갔던 오고가 돌아와 진우가 초용왕의 청을 승낙했음을 보고했다. 초용왕은 크게 기뻐하며 모든 나라로 사신을 보내 다음해 3월에 신땅에서 회합한다고 통보했다. 곁에 있던 정간공은 초용왕에게 자신이 먼저 신땅으로 가서 각 나라의 제후들을 영접하겠다고 청했다. 초용왕은 더욱 의기양양해서 이를 수락하였다. 다음해 3월 모든 나라 대표들은 회합을 위해 신땅으로 모여들었다. 다만 노나라와 위나라만이 바쁜 일이 있음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다. 송나라에서는 대부 향수리 대표로 참석하고 채, 진, 서, 등, 돈, 호, 심, 소주 등에선 친히 군우가 와서 참석했다. 이에 초용왕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신땅에서 여러 제후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이날 우윤오거가 초용왕에게 속삭인다. 신이 듣건대 천하의 패자가 되려면 우선 여러 제후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그 마음을 얻으려면 예로서 그들을 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제후가 한자리에 모였으니 특히 송나라의 향술이나 정나라의 공손교처럼
예법에 밝은 이들에게 결례가 되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을 기하시옵소서. 그렇다면 지난날 예로서 천하패권을 잡은 폐우들의 예법은 어떠한 것이었소? 하나라 제왕은 균대에서 향연을 베풀었고 상나라 당왕은 경박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주무왕은 맹진에서 맹약했고 성왕은 기양에 회합이 있었고 강왕은 풍궁에 조회가 있었으며 모강은 도산에 회가 있었고 제왕공은 소릉에 군대를 집합하고 진문공은 천토에 맹약이 있었습니다. 이상 아랫 분들이 모두 예법에 밝았고 이들을 유광이공이라 하오니 잘 살펴서 선처하시옵소서. 과인도 제왕공이 소릉에 군대를 소집했던 것처럼 하고 싶으나 그 예법을 모르니 어찌하리요. 신이 들은 바로 제왕공은 우리 초나라를 토벌하기 위해 소릉 땅에 군사를 집합시켰다고 하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대부 구란이 화친을 교섭하러 가자 제왕공은 8나라의 병거를 늘여세우고 그 위세를 과시했다 하옵니다. 그리하여 구란을 비롯하여 모든 제후를 맹세시키고 폐업을 이루었다 하옵니다. 그러니 지금 모든 제후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의 위세를 보여준다면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옵니다. 그런 연후에 회합을 열고 옳지 못한 자를 친다면 모두 우리를 따를 것이옵니다. 초용왕이 다시 묻는다. 과연 다른 나라를 친다면 어느 나라가 적합하겠소? 마침 쳐야 할 곳이 있나이다. 제 나라 경봉은 그 군우를 시해하고 오나라로 도망쳤는데 오왕은 그의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제 나라는 이 일에 몹시 분개하고 있나이다. 또한 오나라는 우리나라와 원수지간이니 만일 오나라를 친다면 일거양득일 것이옵니다. 이윽고 초용왕은 군사를 늘여세우고 모든 나라 제후들을 위압하는 듯 시위하면서 회합을 열었다. 이때 초용왕은 서나라의 군주가 오나라 여자의 소생임을 알고 호령한다. 너희 서나라가 오나라를 힘껏 섬긴다니 그대로 놔둘 수 없다. 당장 응징하리라. 이에 서나라 군주는 결박당한 채 사흘을 지냈다. 그 후 서나라 군주는 초나라가 오나라를 토벌한다면 마땅히 앞장서겠다고 자원하여 겨우 풀려났다. 마침내 초용왕의 분부를 받고 대부 굴신이 오나라로 쳐들어갔다. 그들은 곧 오나라 주방 땅을 포위하여 경봉을 사로잡고 경시 일족을 멸했다. 그러나 굴신은 오나라의 방비가 튼튼함을 알고 더 쳐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회군하여 초용왕에게 사로잡은 경봉을 바쳤다. 이에 초용왕은 곧 경봉을 죽여 그 시체를 모든 나라 제후에게 구경시키려 작정했다. 오고가 나와 아랜다. 만일 경봉을 죽이려고 너무 서두르시다가 제후들의 반감을 살까 두렵나이다. 그러나 초용왕은 오고의 말을 듣지 않고 경봉을 결박지어 등에다 부호를 올려놓고 여러 나라 제후 및 대부들 앞에다 꿇어앉혔다. 그리고 군졸 한 명을 시켜 칼을 뽑아들고 경봉의 목에 대며 강제로 죄를 자백하도록 했다. 군졸이 작은 소리로 경봉에게 말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모든 나라 대부께선 들으시오. 나는 제 나라 군우를 죽이고 나라를 어지럽힌 놈입니다. 여러분들은 결단코 나와 같은 자와는 맹세하지 마시오. 라고 크게 자백하여라. 그러자 경봉이 고개를 쳐들고 크게 부르짖는다. 모든 나라 대부께선 들으시오. 초공왕의 서자 공자위는 자기 조카이며 형의 아들인 초왕 웅미를 죽이고 왕위를 뺏은 놈이니 모든 나라 제후께선 그와 더불어 맹약하지 마시오. 이 말을 듣고 모든 나라 제후와 대부들과 군사들은 일제히 입을 가리고 웃었다. 얼굴이 새빨개진 초용왕은 어서 경봉을 쳐 죽이라고 명했다. 곧 경봉의 머리는 땅에 떨어졌다. 회합을 마치고 신땅으로 돌아온 초영왕은 오나라를 깊이 치지 않고 주방 땅만 공격하고 온 굴신이 혹시 오나라와 내통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그를 죽였다. 굴신 뒤를 이어 굴생이 대부가 되었다. 이때 진나라에 갔던 원파가 진서 진평공의 딸 희씨를 데리고 오자 초영왕은 그녀를 부인으로 삼았다. 그리고 원파를 영윤으로 삼았다. 그해 겨울 오왕 임해가 군사를 거느리고 초나라를 쳤다. 오나라 군사는 초나라 동쪽에 있는 극읍, 여급, 마읍을 쳐서 쑥대밭을 만들고 돌아갔다. 이에 크게 노한 초용왕은 모든 나라 군사를 일으켜 오나라를 쳤다. 이때 월나라 군우 윤상은 오나라의 잦은 침략으로 늘 골치를 앓고 있었다.
그래서 대부 상수가에게 군사를 주고 초나라를 도우라고 했다. 초나라 장수 원계강이 선봉이 되어 수군을 거느리고 오나라의 자간 땅에 상륙했으나 오군의 공격을 받고 참패하고 말았다. 마침내 초영왕은 친히 대군을 영솔하여 이번엔 오나라의 나해로 갔다. 그런데 오왕 임해는 뜻밖에도 자신의 사촌 동생인 고려를 시켜 많은 음식을 장만하고 초영왕을 극진히 영접하도록 했다. 이에 초영왕은 우롱을 당하는 것 같아 크게 노했다. 그래서 고려를 잡아놓고 묻는다. 내가 나를 영접하러 올 때 점이라도 쳐보고 왔느냐? 물론입니다. 그런데 점괘가 매우 길하여 이렇게 왔나이다. 내 장차 너를 죽여 내 피를 북에 바르려 하는데 무엇이 길하단 말이냐? 그러나 고려는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대답한다. 우리 오나라에서는 나라의 장래를 알아보기 위해서만 점을 칠 뿐 개인을 위해서는 점을 치지 않사옵니다. 우리 왕께서 저로 하여금 초군을 영접하라 분부한 것은 초왕께서 노하고 계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려 하심입니다. 즉 초왕께서 저 같은 사신이나마 호의로 잘 맞이하여 주시면 우리 오군도 군사를 기르기에 크게 힘쓰지 않아도 될 것이며 반대로 저를 죽이신다면 초왕의 진노가 큰 것으로 짐작하여 군사를 기르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옵니다. 초왕께서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에 초영왕은 크게 감탄한다. 그대는 매우 현명한 자로다. 특별히 살려보내줄 테니 돌아가도록 하라. 고려를 석방해 준 다음 초영왕은 다시 한번 오나라를 쳤으나 과연 그 방비가 매우 견고하여 능히 쳐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제서야 초영왕은 지난날 공연히 굴신을 의심하여 죽인 것을 후회했다. 오나라를 정벌하러 갔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온 초영왕은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다. 그래서 홧김에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켰다. 그것은 모든 나라 제후에게 초나라의 재력을 자랑해 보이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하여 세워진 것이 장화궁이다. 장화궁은 그 넓이만 해도 40리에 달했으며 그 가운데에는 장화대라는 높은 대를 쌓아 사방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30인이었다. 이 장화대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궁실과 정자들이 화려하게 늘어섰는데 모두 아름답고 웅장했다. 궁실 가장자리에는 부역하는 백성들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었다. 초영왕은 큰 죄를 짓고 타국으로 달아났던 자들도 돌아와 이 공사에 부역하면 죄를 용서해 주었다. 마침내 장화궁이 완공되자 초영왕은 모든 나라로 사신을 보내 제후들을 초빙했다. 68. 진시매제. 본시 초영왕에게는 남녀를 막론하고 허리가 가늘어야만 좋아하는 궤벽이 있었다. 그래서 초영왕은 장화궁이 완공되자 허리가 가는 미인들을 뽑아 거처하게 했다. 이런 연유로 장화궁은 세요궁이라고도 불렀다. 궁녀들은 서로 초영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끼니를 거르거나 아주 조금씩만 먹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자니 자연 허리가 가늘어지기도 전에 굶어 죽는 여자도 생겨났다. 이러한 일은 궁중에서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번져 허리가 굵으면 큰일이나 난 것처럼 탄식하고 조금씩 먹었다. 모든 문무백관들도 초영왕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허리를 잔뜩 졸라맨 다음 관복을 입었다. 초영왕은 연일 세요궁에 틀어박혀 허리가 가는 미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가물을 즐기며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영왕이 대위에 올라 술을 마시고 있는데 문득 주의가 소란해지더니 반자신이 한 간원을 끌고 왔다. 그는 바로 후 땅을 맡아 다스리고 있는 신무후였다. 초영왕이 신무후가 끌려온 연유를 묻자 반자신이 대답한다. 신무후가 왕명도 받지 않은 채 궁으로 들어와 불문곡직하고 수조를 잡아가려 하기에 이처럼 끌고 왔나이다. 왕께서는 속히 그 죄를 다스리시옵소서. 초영왕이 신무후에게 묻는다. 그대는 무슨 이유로 수조를 잡아가려 했소? 신이 잡아가려던 놈은 지난날 신의 집 문지기였사옵니다. 그놈이 신의 술그릇을 훔쳐 달아나버려 지금까지 근 1년 동안 찾았으나 결국 잡아내지 못했사옵니다. 오늘 우연히 그놈이 궁중에서 수졸로 행세하는 것을 보고 도적을 잡으려 한 것이옵니다. 그놈이 과인의 궁을 지킨다 하니 이제 그를 용서해 주오.
하늘에 10일이 있듯이 사람에겐 10가지 등급이 있사옵니다. 즉 왕을 비롯하여 그 밑에 공경대부, 사조여요, 복대체를 말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다스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해야만 아래 위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나라가 문란치 않나이다. 그런데 신이 죄를 범한 문지기를 법대로 처벌하려 하는데 도리어 왕궁에서 이를 막으신다면 장차 이 나라의 질서가 어찌 되겠나이까. 사람들이 터놓고 도적질을 하더라도 제지할 근본이 서지 않사옵니다. 하온즉 신은 죽을지언정 왕명을 따를 수 없나이다. 그제야 초영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수조를 잡아 신무의에게 내조라고 명령했다. 신무의는 그 수졸의 죄를 밝혀 옥에 감금한 다음 초영왕에게 사언하고 돌아갔다. 며칠 후 노나라로 갔던 원계강이 노소공과 함께 귀국했다. 노소공이 왔다는 말을 듣고 초영왕이 크게 기뻐하자 원계강이 말한다. 처음에 신이 우리나라를 방문해달라고 했더니 노후는 단번에 거절하였사옵니다. 그래서 신은 지난날 노송공과 우리나라 대부 영제의 친분이 두터웠음을 거듭 강조했사옵니다. 그래도 노후가 승낙하지 않아 마침내 험악한 표정으로 협박하여 간신히 데려온 것이옵니다. 아무튼 노후는 예를 중히 여기는 분이니 왕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의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하옵소서. 초영왕이 묻는다. 노후의 외모는 어떻소? 얼굴은 희고 키는 크며 수염이 한자 남짓하여 매우 위풍이 있나이다. 초영왕은 은밀히 명을 내려 노후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 10명을 뽑게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3일간 예법을 가르친 다음 노소공을 접대하게 했다. 노소공은 자신을 접대하는 사람들의 풍신을 보고 크게 감탄했다. 또 그는 장화궁을 두루 구경한 뒤 그 장엄하고 화려한 장식에 감탄에 마지 않았다. 초영왕이 노나라에도 장화궁처럼 아름다운 궁전이 있느냐고 묻자 노소공이 공손히 대답한다. 저희 나라는 소국이온데 어찌 초나라의 만분지 1인들 미치겠나이까. 초영왕과 노후는 장화대를 천천히 거닐며 그 높이를 감상했다. 장화대는 빙빙 돌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밝은 복도와 구분 난간이 둘러져 있었다. 또 곳곳마다 국내에서 뽑은 20세 미만의 동자들이 비단 옷을 입고 조각한 술상과 옥으로 만든 잔을 들고 서서 노래를 부르며 술을 권했다. 그렇게 도처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데 장화대 정상에 오르자 그 소리가 더 한층 가깝게 들려왔다. 마치 천상에라도 오른 듯 정신이 황홀했다. 노소공과 초영왕은 서로 술을 마시며 마음껏 즐겼다. 이윽고 크게 취하여 서로 작별하는데 초영왕은 노소공에게 대굴이라는 화를 선사했다. 이튿날 초영왕은 노소공에게 보궁인 대구를 준 것이 몹시 후회스러워서 원계강을 불러 의논했다. 원계강이 대답한다. 왕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이 그 보궁을 다시 찾아오겠나이다. 원계강이 공간으로 가서 노소공에게 넌지시 묻는다. 어제 우리 왕께서 군우와 즐기는 자리에서 혹 선사하신 물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이에 노소공은 대구를 꺼내 원계강에게 보여주었다. 원계강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노소공에게 제배하고 축하했다. 활 하나 받은 것 가지고 어찌 이처럼 야단스레 축하하는 것이오. 원계강이 고개를 흔들며 말한다. 이 활은 천하의 소문난 보궁이옵니다. 일찍이 제나라 진나라 올나라에서 누차 사람을 보내 보궁을 달라고 청했으나 우리 왕께서는 끝까지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끼시던 보궁을 이제 군우께 선사하셨으니 어찌 축하드리지 않겠나이까. 장차 제나라 진나라 올나라에서 이 보궁을 탐내 귀국에 누차 청할 것이니 군우께선 새 나라에 대한 방비를 굳게 하시고 잘 간직하도록 하십시오. 과인은 이 활이 그처럼 귀한 것인 줄 몰랐소. 만약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받아 무엇하겠소. 자, 다시 돌려드리리이다. 노후는 결국 활을 돌려준 다음 본국으로 돌아갔다. 뒤늦게 이 말을 듣고 오고가 탄식한다. 장화궁 낙성식에 제후들을 초청했건만 아무도 오지 않고 간신히 노후를 청해왔는데 그나마 하찮은 활 하나 때문에 신용을 잃다니 참으로 탄식할 일이로구나. 남에게 자기 물건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장차 남에게 자기 것을 뺏기는 법이며 뿐만 아니라 뺏기고도 남의 원망을 사는 법이니 그처럼 좁은 소견으로 어찌 큰 일을 성사시키리요. 정령 앞날이 걱정이로다.
한편 초영왕이 장화궁 낙성식에 모든 나라 제후들을 초청했다는 소문을 들은 진평공이 모든 대부들에게 말한다. 오랑캐인 초나라는 화려한 궁시를 짓고 자랑하는데 그래 우리 진나라는 오랑캐만도 못하단 말이오. 이에 대부 양서릴이 대답한다. 맹주는 덕으로서 모든 제후들을 거느리는 법으로 화려한 궁실로서 제후들을 얻는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사옵니다. 지금 초나라가 장화궁을 지은 것은 스스로 그들의 덕을 낮춘 것에 불과하옵니다. 하오니 조금도 초나라를 부러워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진평공은 끝내 고곡의 분수 곁에 궁실을 지으니 규모는 작지만 정묘하고 미려하기론 장화궁을 능가했다. 진평공은 그 궁실을 사기궁이라 명하고 모든 나라로 사신을 보내 아름다운 궁실이 낙성됐음을 알렸다. 모든 나라 제후들은 진나라가 새로 궁실을 지었다는 통지를 받고 몹시 비웃으면서도 감히 축하하지 않을 수 없어 각기 진나라로 사신을 보냈다. 그런데 정강공은 지난날 초영왕이 개최한 회의에 참석한 이후 한 번도 진나라에 조례한 일이 없었으며 위영공도 즉위한 이후 진평공을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었으므로 두 나라 군우는 이 기회에 다시 진나라와의 우호를 회복하기 위해 진나라를 향해 출발했다. 두 나라 군우 중 먼저 진나라 국경에 들어선 사람은 위영공이었다. 복수 근처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자 위영공은 역사로 들어갔다. 그날 밤 위영공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이다가 어느덧 자정이 넘었다. 문득 아득한 곳에서 북소리와 검은 것 소리가 들려왔다. 위영공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만히 그 곡조를 감상했다. 비록 그 소리는 희미했으나 여느 악공들이 연주하는 것 같지 않았다. 이에 위영공은 옆방에서 자고 있던 시자들을 깨워 지금 연주되는 곡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좌우 시자들이 대답한다. 신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곡이 옵니다. 본시 위영공은 음악을 몹시 좋아하여 태사벼슬에 있는 연이 음악에 조예가 깊고 곧잘 새로운 곡조를 짓자 어디를 가더라도 항시 그를 데리고 다니며 총애했다. 위영공이 연을 불러 말한다. 저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 심히 괴이하지 않소. 연은 음악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한참 후 연주가 그치자 연이 위영공에게 말한다. 내일 하루만 더 이곳에 머문다면 신은 능히 그 곡조를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이에 위영공은 그 역사에서 하루를 더 유숙했다. 한밤중이 되자 다시 그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연주가 끝났을 때 연은 그 묘한 곡조를 모조리 터득했다. 이튿날 위영공은 역사를 떠나 진나라 강성에 도착하여 진평공에게 하례를 드렸다. 진평공은 사기궁에 주연을 배설하고 위영공을 대접했다. 어느 정도 술이 취하자 진평공이 위영공에게 묻는다. 귀국의 연이란 악사가 곧잘 새로운 곡을 만든다고 하던데 군우께선 이번에 그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예, 지금 대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과인을 위해 그 사람을 이곳으로 불러주시오. 위영공은 연을 대위로 올라오게 했다. 그러자 진평공은 사람을 시켜 진나라 태사인 광을 불러오게 했다. 연과 광은 계단 아래에서 진평공에게 공손히 절한 다음 나란히 앉았다. 진평공이 연에게 묻는다. 근래 새로 지은 곡조라도 있소. 마침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묘한 곡조를 터득했사옵니다. 청컨대 검은고를 주시면 그 곡조를 연주해 보겠나이다. 좌우 궁녀들이 오동나무로 만든 검은고를 가져오자 연은 손가락을 움직여 탄조하기 시작했다. 검은고를 얼마 타지도 않았건만 진평공은 그 절묘한 소리에 연신 감탄했다. 그러나 곡조의 반도 채 연주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광이 손으로 검은고를 덮으며 말한다. 이는 만국의 곡조이니 탄주해선 아니 됩니다. 진평공이 깜짝 놀라 묻는다. 그대는 어째서 그런 말을 하오? 은나라 말년에 연이라는 악사가 있었는데 그는 주왕을 위해 음악을 지었나이다. 주왕은 연이 지은 음악을 듣고 곤태로움을 잊었나이다. 지금 연주한 음악이 바로 나라를 망친 그 곡조이옵니다. 그 후 주무왕이 주나라를 쳤을 때 연은 검은고를 안고 도망치다가 복수의 몸을 던져 자결했나이다. 그런데 요즘도 간혹 복수 물속에서 이 만국의 음악이 들린다 하옵니다.
그런즉 필경 여는 이 곡조를 복숫가에서 들었을 것이옵니다. 이에 위영공은 내심 광의 식견에 감탄했다. 진평공이 다시 묻는다. 하지만 전대의 곡조인데 연주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광이 간곡히 말한다. 주왕은 이 음탕한 곡조를 즐기다가 나라를 망쳤사옵니다. 그러므로 이 음악은 상소롭지 못하니 주공께선 듣지 마옵소서. 그러나 진평공은 그 곡조를 끝까지 탄주하라고 연에게 분부했다. 이에 연이 계속 그 곡조를 탄주하니 그 미묘한 소리는 슬픔을 호소하는 듯 흐느껴 우는 듯했다. 음악이 끝나자 진평공이 크게 기뻐하며 악사광에게 묻는다. 이 곡은 무슨 조에 속하오? 이는 청상조이옵니다. 그럼 청상조가 가장 슬픈 곡이오. 청상조가 슬픈 곡이라 하나 청징조만은 못하옵니다. 그럼 청징조라는 것을 한번 탄주해보오. 그건 아니되옵니다. 옛부터 청징조는 현덕한 임금만이 들을 수 있는 곡이옵니다. 지금 주공께선 덕이 옛 임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곡조를 들으실 수 없나이다. 과인은 그저 새로운 곡조를 즐길 뿐이요. 그러니 더 사양하지 말고 탄주하도록 하오. 태사광은 마지못해 고문고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연주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쪽에서 한때의 검은학이 날아와서 국문 위에 앉았다. 숫자를 헤아려 보니 모두 8쌍이었다. 광이 계속 음악을 연주하자 그 학들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한 번 울더니 다시 축대 아래로 내려와 좌우로 4쌍씩 늘어섰다. 그리고 음악에 맞춰 아름답게 춤을 추었다. 진평공은 곡조가 하늘에 사무치는 궁상에 이르자 흥에 겨워 절로 손뼉을 쳤다.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도 신기한 음악과 학들의 춤에 매료되어 마구 소리를 지르며 경탄했다. 이윽고 탄주가 끝나자 진평공은 배곡잔에 술을 가득 따라 친히 광에게 주었다. 진평공이 감탄하며 말한다. 과인은 일찍이 청징조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은 들어본 적이 없소. 악사광이 말한다. 그러나 청징조보다 청각조는 더 훌륭하옵니다. 진평공이 깜짝 놀라 묻는다. 청징조보다 더 좋은 곡조가 있다면 왜 과인에게 들려주지 않소? 광이 대답한다. 청각조는 청징조와 같은 부류가 아니옵니다. 하오나 신은 감히 탄주할 수 없나이다. 지난날 황제께서 태산의 귀신들을 모을 때 코끼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큰 물을 일으킨다고 하는 교룡을 몰고 화제를 맡았다는 괴상한 새인 필방을 거느리셨나이다. 그때 치우가 앞장서고 풍백은 먼지를 쓸고 우사는 비를 뿌리고 범과 이리는 앞에서 달리고 귀신은 뒤를 따르고 등산은 땅에 엎드리고 봉황은 위를 덮었나이다. 황제는 이렇듯 귀신을 한자리에 모은 후에 청각조를 지으셨나이다. 그런데 그 후로 임금의 덕이 날로 박해져서 능히 귀신을 소집하여 부릴 만한 신인이 없나이다. 이제 신이 청각조를 탄주하면 모든 귀신이 모일 것인즉 화를 입을지언정 도움될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나 진평공은 청각조를 듣는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며 간곡히 청했다. 이에 광은 부득이 검은고를 안고 탄주를 시작했다. 과연 서쪽 하늘에 먹구름이 일어나더니 곡조가 진행됨에 따라 세찬 바람이 휘몰아치며 주령과 비단 방장을 찢었다. 상위의 그릇들이 굴러떨어지고 기와장이 어지러이 흩어지고 복도의 기둥이 기울어지고 내성병력이 진동하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려 순식간에 대아래로 몇 길이나 물이 괴었다. 신하들과 대아래에 시립해 있던 시종배들은 크게 놀라 달아났으며 진평공과 위용공은 낭실 옆에 엎드렸다. 한참 후에 탄주가 멎자 비바람도 그쳤다. 그제야 달아났던 신하들도 다시 나와 진평공과 위용공을 부축하여 대아래로 내려갔다. 이날 밤 진평공은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밤새 신음하며 앓다가 깜빡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꿈에 이상하게 생긴 괴물이 침실로 들어왔는데 빛깔은 누렇고 크기는 수레바퀴만한데 그 형상은 자라와 비슷했다. 괴물은 앞발이 2개, 뒷발이 1개였는데 밟는 곳마다 물이 솟아올랐다. 진평공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